기업 가치를 시장 투자자들이 디스카운트를 좀 덜 하고,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덜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 가격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FRS가 도입이 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회계 역사에 있어서 되게 큰 변혁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들 이제 여기 이 주제에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리서치 아이디어인 거예요. 정말 자본 비용이 감소했는가, 정말 시장 유동성이 증가했는가, 정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는가, 정말 기업 가치가 제고되었는가를 하나 다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연구 오리엔티드 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결국에 연구도 다 상식에 부합을 해야 소위 말해서 이빨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한꺼번에 IFRS를 도입을 했단 말이죠. 상장 기업들이 우르르 2011년에 물론 2009년 10년에 일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긴 했지만 다 같이 도입을 했으면 다 같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2011년도에 되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IFRS뿐만 아니고 다른 요인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획기적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 효과만을 발라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슬금슬금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을 그러면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자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나 LG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좋은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자발 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런 회사들은 가만히 냅둬도 자본 비용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타겟일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되게 논문이 되게 두껍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결국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럴싸한 주장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하다 보니까 논문이 두꺼워지고 결론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자들마다 또 막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고 막 그렇죠. 근데 여튼 그래도 대세는 뭐 좋아졌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뭐 작년에 막 들썩들썩하고 올해까지도 뭐 땅에 파묻었네 어땠네 이러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때 결국에는 이제 논란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회계 처리 문제거든요. 결국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서 회계 정보를 오도를 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줄기인데, 그 회계 처리를 잘못했는 만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다 있는 거고 기준대로 했으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이게 IFRS 여기 보면 회계기준 KIFRS 적용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양측 공방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IFRS의 사실상의 특성 때문에 기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특성이 있길래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근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 회계 기준은 규칙 위주,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FRS는 원칙 위주의 그 기준서입니다. 프린시플 베이스라고 해서요. 그 규칙 위주는 그럼 뭐냐?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뭐 이건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 규칙을 벗어나면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점은 경영자의 개입이 어렵죠. 이제 내가 어떤 경영자가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이제 규칙에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뭔가 경영자의 자율성이 개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단점은 리포팅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 조건만 해당하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조건에 만족한다고 해서 같은 거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질 따져보면은 다르게 하는 게 더 합당하고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때문에 이걸 어겨버리면 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융통성이 적은 그 회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 당국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책 당국이 이쪽으로 좀 리포팅을 회계 정보를 이쪽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규칙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는데 이제 IFRS는 원칙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원칙만 딱 정해놓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우리는 이런 정신을 추구합니다. 요럴 때는 요런 정신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너무 헐렁해 보이는데 여튼 이제 그 어떤 회계 처리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를 한다면 그 방법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위주에서 원칙 위주로 넘어오면서 결국에 회계 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제고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으면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그 경제 거래의 실질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유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경영자의 개입 여지가 증가해요. 원칙만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원칙은 지켰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 늘어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칙 위주로 하는 게 더 이제 과거에 자본 시장을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훨씬 더 이게 이제 회계 정보의 가치 관련성이 높아지겠죠. 가치 관련성이라 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판단을 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위배가 아니다. IFRS는 굉장히 넓은 조금 약간 광범위한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자기네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다른 이제 카운터 파티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사실관계, 진실이 무엇이냐,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키 포인트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 하드를 땅에 파묻었다라고 하는 게 왜 난리가 났냐면 이제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사실관계부터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1년 뒤에 2019년도 올해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IFRS는 원칙 위주이기 때문에 다소 경영자의 개입 여지가 증가해서 이걸로 인한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IFRS의 개괄적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 회계 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결 재무제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무제표인데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은 뭘까요? 연결? 여러분들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나의 기업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회계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실질적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고 치고 삼성전자 위에 누가 있겠죠. 그 이재용 씨가 있고 이재용 씨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지분율로 삼성생명에 투자를 했다 손칩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보험이 삼성생명이 별도의 기업이지만 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얘를 좌지우지하니까 경영 활동은 결국에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종속회사라는 게 네. 예를 들면 그 투자지분이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업무적인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게 투자 지분뿐만 아니고 의결권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해요. 이게 제가 아까 업무적인 그 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어떠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갔다가 삼성전자가 의결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주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삼성생명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배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용어상에서 종속회사와 우리가 보통 관계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속회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삼성생명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회사는 이게 그 지배력의 정도가 훨씬 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지분에 의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게 자기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삼성생명이 그걸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뭐 있으면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관계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지배력 연결 이제 종속회사라고 하면 지배력이 있는 경우 종속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에 지배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삼성전자는 지 혼자의 재무대표가 아니고 이 삼성생명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게 한 몸인 것처럼 재무대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연결 재무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한국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삼성전자 재무대표 혼자만 만들면 됐거든요. 이게 주 재무대표였어요. 물론 연결 재무대표도 보고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한 달 뒤에 보고를 해도 됐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들여다보는 거는 삼성전자의 개별 별도 재무대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IFRS는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결 실체, 즉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을 연결한 요 한 통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삼성보험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보험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패밀리다. 그냥 한 패밀리다. 그래서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IFRS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대표를 무조건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K갭 시절, 그러니까 한국 IFRS 전에 도입을 했던 그 기준에는 별도 재무대표는 3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고 연결 재무대표는 4월 말까지 공시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IFRS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무조건 연결 재무대표, 종속회사 내는 연결 재무대표 3월 말까지 공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재무대표로 연결 재무대표를 보시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되게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드려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이 지배력이라는 게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의결권이 100%가 있다 그러면 이거 빼도 것도 못하게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주주가 하지 말라 그러면 100% 주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애매하게 한 50%가 있는데 이게 딴 놈은 한 30%를 가지고 있고 애매하게 49%가 있는데 딴 놈은 30%를 갖고 있고 다른 주주가 뭐 개미가 몇 명 있는데 개미랑 결탁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51%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라고 기준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라라는 가이드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칙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지배력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연결을 한 해 만에를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배력이 어디까지 연결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결도
연결 재무제표도 공시하고 니네 혼자 있는 별도 재무제표도 공시를 해라. 두 개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랑 연결 재무제표 한꺼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긍정가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IFRS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황 및 가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던 한국회계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익 연마량을 조금 방점을 줬습니다. 이익 연마량. 근데 IFRS는 이 재무 상태표에 조금 방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지금 현재 이거를 팔 경우 얼마냐. 그게 바로 이제 공정가치 개념이거든요. 지금 시장에다 내다 팔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정하에 IFRS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무 상태표만 잘 잡으면 결국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냥 따라온다라고 해서 지금 앵커링이 달라요. 예전에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재무 상태표 이렇게 다 나눴다면 이제 IFRS는 재무 상태표를 위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가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IFRS의 개괄적 특징이 될 거고요. 저희 금감원 공시제를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IFRS 기준의 회계 정보가 아닌 거죠? 아니죠. 다 IFRS. 왜냐면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2011년부터 상장법인들은 다 IFRS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FRS 상에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비상장 회사들도 올라와 있던데. 네, 비상장 회사들도 올라와 있어요. IFRS를 도입해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IFRS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FRS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는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 상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주주들한테는 그 연결 재무제표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삼성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그 자체의 사업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삼성생명이 예를 들어 비상장인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삼성생명의 경영 성과도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주가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 니네가 갖고 있는 사업부의 성과뿐만 아니고 니네가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것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응당 맞을 거거든요. 저라면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면 그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뒤에 뒷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 금감원 다트 공시에 가시면 여러 상장 법인들의 공시 서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기 공시에 가시면 사업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사업보고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사업보고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가장 최근에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업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서 제출 대상 법인 유형의 주권 상장 법인이 되어 있고요. 이거 사업보고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회사가 삼성전자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여기 첨부 문서 중에서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죠.
감사 보고서가 있고 쭉 내려와 보면 연결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장법인들은 IFRS를 적용을 2011년부터 해야 했고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는 여기 연결 감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별도 재무제표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받은 감사 보고서는 여기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 감사 보고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실체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말고 그 종속회사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감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한테, 그쵸? 이 사람들한테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어요. 감사 의견을 보시면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연결회사라고 통칭해서 부를 건데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를 했대요. 어디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주유소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적정하다, 제대로 표시되어 있다. 외부 감사인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대상은 아니, 보니까 여기 종속기업이 한 250여 개 이상 맞아요.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연결 재무제표 할 때는 그런 회계 기준을 그럼 어떤 통합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아니,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제 큰 틀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패밀리를 하나로 봐가지고 재무 정보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연결 대상을 하는 회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일 경우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모회사, 연결을 하는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IFRS를 도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업종이 다른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종별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회계 기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12월 말 법인인데 종속회사는 9월 말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최근에 최근 연도에 재무제표를 갖다 쓰되 그 차이가 3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3개월을 넘으면 그때 당시에 물론 회계 기준 이름 뭐 예를 들어 9월이면 상관이 없죠. 3개월 차이니까. 6월 말이다. 그럼 6개월씩이나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12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연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가 되겠지만 이게 뭐 대충 된다 그러면 사실 개별 재무제표보다 뭐 그다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 재무제표도 따로 내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거는 계속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인이 누구냐면 3.1회계 법인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굉장히 그 감사인의 책임을 크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점수가 어땠나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인, 외부 감사인 제대로 해라. 너네 제대로 안 하면 철퇴를 맞으리라. 이러면서 외부 감사법이 굉장히 쫀쫀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업무수행 이사의 이름을 여기다가
밝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일회계 법인 굉장히 회계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팀도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팀들 중에 3일회계 법인 중에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3일회계 법인의 우선 아래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대충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법인이 책임을 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 니네 전문가 집단이니까 정정당당히 누가 책임을 졌는지 얘기를 해라. 경제국 상무님이 전무님인가? 네. 그쵸. 네, 전무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뭐 굉장히 후덜덜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게 개인정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거든요. 이 감사인의 누가 실제로 수행을 했는지 이름을 밝히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거 지울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아시아나? 제가 지난 시간 아시아나 항공 말씀드렸죠? 아시아나 항공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 부분에 성함이 없더라고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도 엄청 길죠? 근데 옛날에 제가 감사를 했던 시절에는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자체에는 그다지 인포메이션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제대로 해라. 여기 보면 막 핵심 감사 사항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뭘 되게 중점적으로 본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감사 측면에서 이슈는 이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다, 어떻게 감사를 했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스시코폴 적도록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고 이 회사는 이게 이슈고 이 감사인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감사 보고서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대표는 여기에 이제 첨부로서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재무 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자본변동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쫙 나와요. 연결회사의 개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종속기업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여기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에도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는 막 미주, 유럽,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어떤 단일 항목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석 레퍼런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고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이 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있느냐를 알려줘야지 내가 뭐 알려줘야든지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4번, 6번, 31번을 가면은 네가 더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6번을 가보면 보시면은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쑥 들어간 얘기라서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31번 가면은 왠지 그거 있어요. 네. 재무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이제 현금을 왜 이렇게 갖고 있고 어떠한 외화가 있고 이런 얘기도 쭉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제 쭉 수업을 보시면서 좀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재무제표 소개로 이제 들어갈게요. 재무제표 소개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재무제표는 정부 이용자에게 기업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 형식이다. 그 구성도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5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간. 아까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회계기간이라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기간이에요. 뭐 기업이 1년 단위로 물론 결산을 하지만 우리도
달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이프는 계속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1년씩 끊어가지고 가는 건데 이 회계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를 위해서. 회계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끊어서 가겠다라고 정한 기간을 이제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기간에 따라서 어느 날의 재무상태를 보고할 것인지 어떤 기간에 재무성과를 보고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고요. 항상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특수목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회계기간일 수도 있고 6개월이 회계기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캘린더 이어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12월 말 법인의 수가 좀 많아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올해가 X1년이다, 2000X1년이다라고 했을 때 올해 회계 기간을 이제 당기라고 합니다. 당기. 그리고 내년을 갖다가 차기라고 할 거예요. 차기. 그다음에 전년도, 작년을 갖다가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단기, 차기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로 넘어갈게요. 재무 상태표 소개 대충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재무 상태표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자, 재무 상태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정 시점. 그러니까 회계기간 말이 될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둔 기업의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리고 뭐 10월 1일부터 9월 30날까지를 그 다음에 9월 30날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두면 9월 30날이 될 거예요. 이때 기간에, 이때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재무 상태표의 이름이 뭐였냐면 대차 대조표였어요. 대차를 대조한다. 대차 대조표였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는 좀 역부족인 네이밍이다라고 해서 재무 상태표로 이름을 바꿨어요. 영어로도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리고 옛날에는 밸런스 시트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대체로 이렇게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재무 상태를 어떤 재무 상태를 보여주느냐? 크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인데 결국에 이제 보시기에는 쭉 보여주는 거다라고 아실 텐데 여기는 공식이 있어요. 늘 성립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늘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 항등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등식이 되어야만 해요. 이걸 안 맞게 되면 이거는 엉터리 회계 정보예요.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데 회계 등식은 뭐냐면 요 밑에 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 자산, 이 회사의 자산은 언제나 부채 총액 더하기 자본 총액과 같아야 돼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이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아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을 우리가 개관을 했잖아요. 부채와 자본은 결국에는 투자활동에서 가야죠. 재무활동에서 가요.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요. 부채 형태로 빌리기도 하고 자본 형태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를 빌려서 결국에는 자산을 사겠죠. 자산을 사지 않아도 현금으로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현금은 결국에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출발 시점부터 결국에는 빌려온 돈을 어떻게 지금 굴리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상태표는 결국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돈을 자산을 사서 뭐 굴리기도 하고 굴려가지고 수익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이제 회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거래가 자산이 얼마가 증가하고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또는 자산이 감소를 하고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자본을 감소를 시켰는가 결국에는 두 개가 항상 이 양변이 동일하도록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만들자라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늘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건 회계 처리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늘 이 회계 공식은 성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투자 관련된 건다 자산 투자.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와가지고 공장을 샀으면, 공장을 지었으면 그 공장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이게 부채가 앞에 온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자자의 뭐 타입이 두 가지다. 채권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다 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회사가 이제 청산을 해요. 우리 회사 이제 끝. 그러면 남아있는 돈을 다 정산을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건데,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자는 채권자예요. 부채를 가지고. 주식 투자자는 남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남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못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먼저 나온 거다. 지금 표시를 한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주는 기업 자산 중에서 채권자의 지분을 차감한 자녀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를 굉장히 도식화한 모습이에요. 도식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면을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옛날부터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차변이라고 부르나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자산이 올 겁니다. 자산이 오고요. 대변에는 부채들이 올 거예요. 부채들이 올 거고, 늘 차변과 대변은 같습니다.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차 대조표라고 옛날 이름인 게, 이제 차변과 대변은 이제 대비해서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대차 대조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산에는 대부분 이제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보면 이제 부채까지 이렇게 유동 부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재료를 사오는 데 있어서 딱 사오는 시점에 현금 결제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제 뭐 30일 신용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사왔을 때 30일 이후에 내가 결제할 부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빚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업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해소를 해야 되는 부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았어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30일 이후에 결제를 하는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받을 돈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1년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해소되는 것들을 유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그래서 이 유동자가 붙은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 영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자산 부채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채 사이드도 약간 영업활동에 삐져나온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활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활동 제가 예를 든 게 뭐가 있었죠? 공장 빚는다, 토지 산다,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땅을 하나 사는다. 그거는 대부분 이제 긴 사이클을 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유동, 유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을 넘어가는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돈, 또는 이제 주주로부터 받은 돈들은 이제 재무활동인데, 그거는 이제 대변에다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자로부터 부채 형태로 가지고 온 비유동 부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자본의 형태로 이렇게 대변에 발휘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자산의 예, 부채의 예, 그 다음에 자본의 예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도대체 그 예의 기준이 뭔데?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재무제표를 보든지 간에 제가 말하지 않은 예에서 튀어나온 자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제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그 다음에 자본의 정의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 아리까리하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정의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자산이 뭐냐. 이게 뭐 너무 명확한 건 그렇지만 항상 질문은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정의, 자본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정의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동시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경제적 활동이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자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토지, 건물, 매출채권, 특허권 뭐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매출채권 예를 들어볼게요. 매출채권